자, 이번 시간에는 샥의 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샥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여러 질병이나 손상 등의 샥의 원인이 있고, 샥이 일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정지가 올 것이고 환자는 사망하게 되겠죠. 많은 임상 상황들을 한 번에 다 생각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분류를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접근을 하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감별 진단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 샥을 우리가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환자는 머지않아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샥의 치료는 샥 자체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샥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나 손상 등을 찾아서 그것들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샥 치료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샥 자체를 어떻게 치료하는 건가 하는 내용들을 공부할 것이고요. 각 질환들에 대한, 각 손상들에 대한 치료들은 이 1시간 동안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이제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2학년 블록이 다 끝나가니까 대부분의 원인 질환, 원인 손상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는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죠. 샥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할 일은 샥을 빠르게 인지하고 그 종류를 감별한 다음에 그 감별 진단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비가역적인 장기 부전과 사망을 막기 위해서 초기 치료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는 이후에 이어지겠죠. 자, 우리가 할 것은 샥의 초기 치료, 그래서 어떻게 환자를 최대한 빠르게 샥에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샥의 치료는 적절한 정맥로의 확보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초 정맥이죠. 말초 정맥은 우리 온몸에 주로 이제 팔, 다리에서 확보를 하게 되고,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목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를 찾기도 해요. 샥 환자의 말초 정맥로를 확보할 때는 굵은 바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급 환자에서는 18게이지 니드를 사용하고요. 환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메인터넌스 플루이드만 준다든지 간단한 약물 투여만 한다든지 할 때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22게이지 니드를 사용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엔 그 이하 24게이지 니드까지도 사용을 해요. 응급 환자에게는 대개 18게이지 니드를 사용합니다. 환자가 언제든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샥 환자를 치료할 때는 페리페랄 비너스 카테타, 말초 정맥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말초 정맥로는 굵은 것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수액을 대량으로 투여해야 되는 경우 때문에 경정맥을 확보하는 것인데, 16게이지 니들도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경정맥을 확보하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수액이나 혈액을 대량으로 짧은 시간 안에 투여하기 위해서고, 여러 가지 약물들, 대표적인 예가 감염에 의한 폐혈증 샥이 온 환자한테 항생제를 준다든지, 그 외에도 다른 바소프레서들 혹은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들,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약들을 투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자, 말초 정맥로를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고 중심 정맥로도 확보를 합니다.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브클라비안 베인이나 인터널 주굴라 베인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를 확보하는 이유는 바소프레서나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투여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위에서 말초 정맥로로도 투여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이런 약물들은 빠르게 몸의 혈액순환으로 들어가서 심장이나 혈관 혹은 장기의 혈중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혈관 수축제, 강심제 계열 약물들은 중심 정맥로로 투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이런 약물들은 혈관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익스트라 바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경정맥을 잡았을 때 이 주변으로 약물이 샜을 때 주변의 조직에서 이상 반응을 잘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샥의 감별 진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CVP, PCWP, SVR, 카디악 아웃풋,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샥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SCVO2, 중심 정맥로에서 확인되는 정맥혈 산소 포화도죠. 우리가 혈액을 뽑아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센서가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수완관측 카테타는 좀 더 인베이시브한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PCWP나 카디악 아웃풋, SVR들을 측정을 하려면 폐동맥 도자수를 통한 풀모너리 아테리 카테타를 삽입을 해야 되고, 이 카테타를 우리가 수완관측 카테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공부를 했었죠. 자, 이 수완관측 카테타는 응급 상황에서 즉시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풀모너리 아테리 카테타는 주로 중환자실 세팅에서 세부 지표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그레시브 볼륨 리서스테이션은 페리페럴 카테타 쪽으로 준다고 써 있죠.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 쪽에는 볼륨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수액이나 혈액을 투여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페리페럴 비너스 카테타가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수액이 들어가려면 저항이 작아야 되겠죠. 어느 쪽이 저항이 작을까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카테타의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그 카테타의 길이와 내경이 있을 거예요. 중심 정맥관도 대개는 16게이지 내지 18게이지예요. 이거보다 더 굵은 관도 있긴 하지만 그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도 16에서 18게이지입니다. 굵기는 페리페럴 카테타나 센트럴 카테타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길이의 차이가 있죠.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는 혈액이 지나가야 할 거리가 길어요.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저항이 크면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빠르게 수액을 투여하거나 혈액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는 말초 정맥로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페리페럴이죠. 이것은 센트럴이죠. 카테타를 지나자마자 요 카테타 끝에 여기 끝에서의 저항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자, 이건 심장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저항이 더 높아요. 페리페럴 카테타보다 센트럴 카테타 말단에서의 혈관 내 저항이 말초 정맥로가 훨씬 낮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낮은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길이가 짧고 혈관 내 저항이 낮다. 그래서 말초 정맥로가 빠르게 수액이나 혈액을 투여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 이거죠. 우리가 센트럴 라인을 잡으면 흔히 여기다가 수액을 열심히 주거나 수혈을 하는 의사들이 꽤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수액을 주거나 수혈을 할 때는 반드시 말초 정맥로로 해라. 아테리얼 라인이에요. 앞에는 정맥로였고 이건 동맥로죠. 자, 아테리얼 라인은 어떻게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주로 라디얼 아테리에 확보를 하는데, 라디얼 아테리가 안 되면 다른 동맥을 펑처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라디얼 아테리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이쪽에는 얼라 아테리와 라디얼 아테리 양방향으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요. 한쪽 혈관이 스럼부스가 생겨서 막히더라도 다른 쪽으로 콜레테랄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예요. 혈압을 재기 위해서 아테리얼 라인을 잡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예요. 저 동맥을 천자로 해서 카테타를 집어넣어 놓으면 넣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스럼부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혈압을 보통 BP 커플을 이용해서 팔이나 다리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혈압이 너무 낮거나 혹은 베리에이션이 심해서 잘 믿을 수가 없을 때, 혈압을 아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를 위해서 동맥관 천자를 하는 거예요.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민 아테리얼 프레셔라는 거는 BP 커플을 감아서는 측정이 안 되죠. 동맥관 삽입을 해놓으면 민 아테리얼 BP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계가 계산해 주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목적은 아테리얼 옥시전 세츄레이션,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손가락에 펄스 옥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세츄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지만, 샤크 환자인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겠죠. 혈압도 낮고 말단에 혈액순환이 약해서 펄스 옥시메트리로는 세츄레이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동맥혈 천자를 해서 SaO2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매번 피를 뽑기는 굉장히 번거롭죠. A라인을 통해서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저 A라인에서는 언제든지 블러드 샘플링이 가능해요. 특히나 A라인이기 때문에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도 언제든지 뽑을 수가 있죠. 다른 곳에 바늘로 찔러서 상처를 내지 않고 저 카테타를 이용해서 혈액 채취를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의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 1시간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A라인을 확보해 두면 저것을 이용해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검사가 가능해지죠. 유리너리 카테터예요. 소변줄을 꼽는 이유는 소변이 얼마나 나오느냐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또 샥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카테터를 꼽아놓지 않으면 환자가 소변을 보고 싶을 때마다 소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샥 환자들은 대개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저귀를 채워놓는다든지 하면 소변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유린 카테터를 꼭 삽입을 하고 아워 유린, 1시간에 소변이 얼마나 나오냐, 이걸 가지고 상태를 평가를 하게 돼요. 자, 저런 경정맥, 경동맥, 그리고 소변줄을 꽂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볼륨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티슈 퍼퓨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겠죠. 모든 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스트리뷰티브 샥과 하이포볼레믹 샥에서는 볼륨 리서시테이션, 수액 치료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septic 샥에서 투여하는 양을 하이포볼레믹 샥일 때도 저 정도의 양을 투여를 해요. 연구가 septic 샥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septic 샥에서 준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디스트리뷰티브 샥이나 하이포볼레믹 샥인 경우에는 저 정도의 양을 준다. kg당 30cc라는 것은 어느 정도죠? 우리가 60kg 기준으로 하면 1800ml, 1.8L. 우리가 보통 성인에게 주는 수액 한 백에 1리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백 2개 정도를 투여해야 된다. 최소라는 얘기죠. 미니멈. 그 정도를 투여해야 한다. 2리터 정도는 일반적으로 볼륨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하다. 카디오제닉 샥인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해서 볼륨을 무조건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부전이 있는 환자도 디하이드레이션이 되어 있거나 출혈 때문에 하이포볼레믹 샥의 컴포넌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septic 샥, 디스트리뷰티브 샥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도 심장이 안 좋으니까, 심부전이니까 볼륨을 적게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볼륨을 과도하게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줘야겠다.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카디오제닉 샥인 경우에는 may benefit, 과도하게 들어가면 폐부종이 생기고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조심하는 방법은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이나 환자를 임상적으로 잘 관찰하면서 수액을 투여해야 되겠죠.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액을 안 주면 샥이 호전이 안 되는 거죠. 폐부종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수액 투여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볼륨 리서시테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볼륨 리서시테이션이라는 건 수액만 있는 건 아니죠. 혈액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일단 처음부터 혈액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환자에게 들어가는 것은 수액이에요. 수액 중에서도 우리가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 그리고 하이퍼토닉 셀라인 등등 여러 가지 수액이 존재하는데,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내보이는 새롭게 만들어진 수액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물론 다른 걸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임상 의사들은 대부분 샥의 볼륨 리서시테이션은 크리스탈로이드로부터 시작을 해요. 흔히 쓰는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 두 가지예요. 생리식염수 0.9% NaCl, 그리고 하트만 솔루션, 우리가 링거스 락테이트 솔루션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뭘 써도 무방해요, 대개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있어요. 노말셀라인은 소듐과 나트륨과 클로라이드로만 이루어진 수액이에요. 오스모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고, 이건 단위는 미리몰이죠. 하트만 솔루션은 사람의 혈장과 가장 비슷하게 조성을 만든 거예요. 나트륨 수치가 보통 140 전후인데 131, 클로라이드 수치가 111,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포타슘도 들어있어요. 칼륨도 들어있죠.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도 들어있고, 그리고 칼슘도 들어있어요. 좀 더 우리 몸의 혈장과 가까운 수액이 뭐냐 하면 하트만 솔루션인데, 하트만 솔루션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수액이고, 가장 고전적인, 가장 오래된 크리스탈로이드는 노말셀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말셀라인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별로 안 좋겠다 싶어서 하트만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환자한테 투여를 해보면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상 의사들은 노말셀라인을 퍼스트 초이스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 들어있는 포타슘도 사실은 조금 찜찜하긴 해요. 왜냐하면
샥 환자가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 우리 몸에서의 칼륨, 포타슘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포타슘을 계속 주게 되면 하이퍼칼레미아를 조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조금 찜찜하고, 사실 이 하트만 솔루션이 노말셀라인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말셀라인에는 지금 버퍼가 없죠. 바이카보네이트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말셀라인을 계속 투여하다 보면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겨요.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별로 생기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트만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투여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조장이 되기도 해요. 뭐 반대의 경우인 거죠. 대량으로 투여할 때는 이건 애시도시스가 생길 수 있고, 하트만 솔루션은 알칼로시스가 생길 수 있다 정도의 그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로이드를 주고 나서는 대개 그 다음 볼륨은 페갈비시가 그 다음으로 주는 순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피를 흘리는 헤모라직 샥, 출혈이 없는 경우에 혹시나 환자가 여러 가지 컨디션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낮다, 헤모글로빈 7이 안 되면 우리 몸의 산소 전달이 좀 부족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샥 환자인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중요한데 헤모글로빈이 산소 전달을 담당하죠. 근데 이게 어떤 원인에서든 간에 낮아져 있으면 피를 꼭 흘리지 않았더라도 산소 전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샥 환자에서는 어느 정도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헤모글로빈 6, 5 이런 상태를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하지만 이런 환자들이 샥이 되면 헤모글로빈 수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수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앞에서도 한번 얼핏 얘기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대량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컨섬티브 코아귤로패시가 생길 수 있어서 페갈비시만 주는 게 아니고 혈소판과 FFP, 혈액응고인자와 혈소판을 처음부터 같이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출혈이 있는 외상 환자에서 플루이드 리서스테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탈로이드를 준다고 그랬죠. 콜로이드도 우리가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는 생존율이나 예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어요.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수액은 되도록이면 최소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아까는 수액을 많이 주라면서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수액을 최소로 줘야 돼요. 이 최소로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컨섬티브 코아귤로패시를 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수액이라는 게 굉장히 온도가 좀 낮은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투여를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자, 피를 흘리는 손상 환자는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후가 안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은 최소로 주는데 심각한 저혈압이 생기지 않을 정도는 줘라. 언제까지? 수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혈액이 오면 크리스탈로이드는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크리스탈로이드를 주다가 수액 투여, 수혈 이걸로 바뀌는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특히나 이제 불안정한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엔 더욱 그렇다는 거죠. 크리스탈로이드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여기서 크리스탈로이드를 많이 준다는 거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페갈비시 1에 크리스탈로이드가 1.5, 그러니까 페갈비시가 500cc가 들어갔는데 크리스탈로이드가 750cc가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많이 들어간 거예요. 혈액이 500cc가 들어갔는데 크리스탈로이드가 1리터가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익세시브 인퓨전이 된 거죠. 크리스탈로이드가 혈액에 비해서 1.5배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출혈이 있는 환자에서 아웃컴이 나빠진다 라는 게 연구 결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자, 볼륨을 많이 주라면서요. 수액을 많이 주라면서요. 수액을 많이 주는데 피를 흘리는 그런 환자한테는 많이 주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핵심이다? 수액을 주지만 최소한으로 주고, 어느 정도가 최소한이냐? 아주 심한 저혈압이 있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적게 줘라 이거죠. 물론 혈압이 처음에 아는데 SVP가 30이다. 근데 피를 가져오려면 15분이 걸린다. 그럼 이럴 때는 당연히 노말셀라인을 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환자가 심정지가 와버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환자가 버틸만한 상황이다 판단이 들면 크리스탈로이드는
최소한으로 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는 방법은 500cc 볼루스를 줘요. 그러니까 볼루스라는 거는 500cc를 최대한의 속도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최대한의 속도로 빨리 줘야 되니까 그렇게 주려면 짧고 굵은 바늘, 페리페랄 라인이겠죠. 센트럴 라인을 주면 안 돼요. 페리페랄 라인으로 주셔야 돼요. 500cc 볼루스를 주고 환자 상태를 판단을 하라는 거죠. 처음에 혈압이 30이어서 내가 500cc를 쫙 줬어. 주고 났더니 혈압이 한 70, 80 정도 되네. 환자가 좀 의식이 돌아오고 퍼퓨전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네. 그러면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500cc가 최소 단위라는 거죠. 500cc 주고 평가하고 그래도 낫네. 그러면 500cc 더 주고. 그렇게 하다가 피가 오면 크리스탈로이드에서 블러드로 트랜지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개념을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외상 수술에서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외상의 리서스테이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컨섬티브 코아귤로패시가 수열 때문에 피가 희석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컨섬션이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성분들을 채워줘야지 코아귤로패시를 예방할 수 있다. 수액은 코아귤레이션 팩터들, 혈소판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최소한으로 줘라 이런 얘기예요.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되도록이면 주저 하면서 하고 환자가 심정지가 올 정도가 아니면 혈압이 좀 낮더라도 좀 지켜보다가 바로 수혈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라. 환자가 혈압이 40, 50 되면 수액을 미친 듯이 줘서 혈압을 120, 130 이렇게 만들고 뿌듯해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수액을 3리터, 4리터 엄청나게 많이 줘서 피를 완전히 묽게 만들고 수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압은 올랐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이 들어간 수액들 때문에 혈액 응고인자들, 혈소판이 희석이 되고 환자는 코아귤로패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조장을 해버리는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자, 외상 환자에서의 수혈은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부터 좀 경증 환자까지 어떤 식으로 수혈을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어그레시브한 수혈의 형태는 매시브 트랜스퓨전이죠. 매시브 트랜스퓨전을 시행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대량 수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린 환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환자가 우리한테 왔을 때 이 환자가 대량 수혈이 필요할 만큼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환자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스코어를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 방법은 Assessment of Blood Consumption Score라고 해서 ABC 스코어라고 그래요. 네 가지를 판단해요. 첫 번째는 환자의 손상의 기전이 관통상이냐. 자, 관통상인 경우에는 둔상보다 출혈의 양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통상이 둔상보다는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통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매시브 트랜스퓨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패스트, 초음파로 출혈의 증거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수축기 혈압이 90 혹은 그보다 낮은 경우. 네 번째는 맥박수가 120 혹은 그보다 높은 경우.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면 그것은 매시브 트랜스퓨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센시티비티 75%, 스페시피시티 86%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가장 흔히 쓰는 매시브 트랜스퓨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임상 점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코드 레드라는 또 점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판단하는 건데, 액티브 블리딩의 증거가 있거나 혹은 의심이 되는 경우,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혈압이 90보다 낮은 경우, 세 번째는 IV 플루이드 볼루스를 줬는데, 자, 볼루스를 얼마 줬죠? 500cc를 줬죠. 500cc를 줬는데 혈압의 반응을 안 보인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환자는 매시브 트랜스퓨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량 출혈 환자다. 자, 그래서 이런 점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시브 트랜스퓨전이라는 걸 하는데, 그럼 매시브 트랜스퓨전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대량 수혈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24시간 이내에 10유닛 이상의 폐갈비씨가 들어가는 경우 매시브 트랜스퓨전이라고 전통적으로는 불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준이 24시간이 아니고 6시간으로 바뀐 거죠. 6시간 안에 10유닛 이상의 폐갈비씨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매시브 트랜스퓨전이란 얘기예요. 자, 이게 옛날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좁아진 거죠. 시비어 온고잉 헤모리지라는 것은 출혈을 바로 멈출 수 없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내출혈, 외부 출혈이 아니고 가슴이나 배나 골반 쪽에 내출혈이 있어서 즉시 우리가 지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매시브 트랜스퓨전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경우는 매시브 트랜스퓨전을 시작을 하면서 얘기했듯이 폐갈비씨, FFP, 혈소판을 1대 1대 1의 비율로 준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는 이유는 우리가 혈액을 나눠서 보관하기 때문이에요. 혈액을 나눠서 보관을 하는 이유는 더 오래 보관을 하고 특정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필요한 혈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외상인 경우에는 나눠서 보관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죠. 홀블러드로 주는 것이 외상 환자한테는 더 좋다. 보관이 어려운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즉시 헌혈을 받아서 환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전혈을 수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트레넥사믹 애시드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거는 안티피브리놀라이틱 에이전트고, 그 얘기는 혈액 응고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인 거죠. 이것은 손상이 있고 손상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 투여를 하면 환자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3시간 이내에 심각한 출혈이 시작된 외상을 입은 환자한테는 사용을 한다. 하이포서미아가 생기면 큰일 나죠. 응고기전을 망가뜨려서 익생기네이션을 더 조장하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안 생기게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코아귤로패시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실시간으로 측정해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게 스롬보 엘라스토그라피 TEG라는 기계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로테이셔널 스롬보 엘라스토메트리, 우리가 보통 약자 로템이라고 그래요. 이런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의 코아귤레이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코아귤레이션 팩터나 혈소판을 상황에 맞게 주자 이거죠. 저 1대1대1로 주는 거는 그냥 블라인드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때려 붓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세심하게 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외상센터에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크리스탈로이드의 익세시브 인퓨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다음은 모더레이트 온고잉 헤모리지의 경우고요. 이것은 피는 계속 나고 있고 그것이 무시할 만한 정도의 양이 아닌 상당량의 피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매시브 트랜스퓨전에 해당하는 ABC 스코어 그리고 코드레드 인디케이션이 되지는 않는데 상당한 양의 피가 나고 있다 이 얘기죠. 예를 들면 상당량의 폐갈비씨를 수혈해야 하는 경우, 혹은 체스트 튜브에서 200cc 이상의 블러드가 계속 나오는 경우, 매시브 트랜스퓨전을 할 만큼의 중증도는 아닌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역시 매시브 트랜스퓨전과 마찬가지로 폐갈비씨, FFP 그리고 혈소판을 1대 1대 1의 비율로 수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체온증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TEG 그리고 로템 같은 코아귤로패시를 좀 더 예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시비어 온고잉 헤모리지와 다른 점은 트라넥사믹 애시드 투여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익세시브 크리스탈로이드 인퓨전을 반드시 피해라 하는 이야기가 없죠. 안티피브리놀라이틱 에이전트를 쓸 필요가 없고 플루이드 리소스테이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곧 컨섭티브 코아귤로패시가 생길 가능성이 낮은 출혈 환자가 되겠죠. 병원 전 단계거나 응급센터 수준에서 블리딩을 쉽게 멈추게 할 수 있는 지혈 처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수술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스칼프 라서레이션이나 사지의 정맥 출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스칼프 라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르거나 혹은 수처를 통해서 금방 지혈을 할 수가 있고, 익스트리미티에서 동맥이 아닌 정맥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컴프레션 정도로
지혈이 충분히 가능해요. 블리딩 컨트롤을 굳이 수술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미 피가 상당량 났더라도 이 범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익스트리미티 온도를 컴프레션하는 방법 위에도 터니켓을 이용한 추가적인 출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수혈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클리니컬 시츄에이션과 기저질환들을 고려를 해서 수혈을 하라는 거죠. 헤모글로빈 수치를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외상하고 관련 없이, 급성 출혈과 관계없이 이 기저질환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를 어느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상당량 난 경우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간단하게 보면 흉통류의 증상을 보이는 등 어떤 빈혈에 의한 심톰이 있는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을 10 이상 유지하라는 거고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은 8 이상,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증상이 있는 사람은 8에서 10 이상, 혈력학적으로 안정이 돼 있지만 ICU 케어를 해야 되는 환자는 7 이상, 역시 혈력학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데 GI 블리딩,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는 7 이상,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빈혈과 관련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트랜스퓨전 하는 것이 별 이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빈혈에 의한 증상이란 게 어떤 거죠? 어지럼증, 호흡곤란, 숨이 차죠. 빈혈이 생기면. 왜? 산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빈혈 때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장기의 증상들. 뇌 같으면 의식저하, 심장 같으면 흉통, 빈혈과 관련된 증상들이죠. 그런 증상들이 굳이 없다면 수혈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수혈이 권장되지 않는다. 출혈성 샥 환자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특수사항이 있는데, 그 특수사항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나 브레인 인저리가 같이 동반된 경우예요. 여기는 지금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트로마틱 브레인 인저리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헤모라직 샥 같은 경우에 컨섬티브 코아귤로패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드 하이퍼텐전을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혈압을 그렇게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척수신경,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요. 신경계는 손상이 한번 일어나면 회복이 잘 안 되죠. 스파이널 코드와 브레인의 하이포퍼퓨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하이포텐전을 만들지 마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하이퍼볼레믹 샥, 헤모라직 샥 환자한테서는 빈 아테리얼 프레셔를 65 이상 유지하라고 하는데,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나 브레인 인저리가 동반됐을 경우에는 빈 아테리얼 프레셔를 약간 높게 85에서 90 이상으로 유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바소프레서 같은 경우도 환자한테 수혈을 하고 나서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되지 않으면 혈관 수축제를 사용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헤모라직 샥 환자한테는 사실 약을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심장을 강하게 뛰는 게 혈액이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혈을 하고 15분 이내에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85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소프레서를 사용을 해라 이거죠. 헤모라직 샥인 경우에는 바소프레서를 쓰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쓰라는 얘기죠. 바소프레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에피네프린을 써라. 나이가 많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리서스테이션 스트래티지는 젊은 사람과 동일해요. 하지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있고 약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혈압의 목표치를 정할 때도 기저혈압치를 알면 조금 더 적절한 리서스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약물 등 중에 특히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샥의 보상기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심장이 강하고 빠르게 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헤모라직 샥에서의 중요한 보상기전 중에 하나인 하이퍼 다이나믹 하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샥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보상 기전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 심장이나 신장이 좀 더 치명적인 기저질환일 수 있다는 거죠. 익세시브하게 IV로 플루이드를 주는 것, 그리고 출혈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보상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출혈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안티코아귤런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빈번하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부정맥 등등 이런 경우 우리가 안티코아귤런트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출혈이 발생했을 때 훨씬 속도가 빠르거나 혹은 출혈의 양이 더 클 수 있겠죠. 딜레이드 헤모리지, 지연성 출혈의 위험성도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트랜스퓨전을 좀 더 빨리 하라.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액을 더 적게 주고 수혈을 좀 더 빨리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출혈이 없는 non hemorrhagic patient에서의 fluid resuscitation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나 크리스탈로이드나 콜로이드나 별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탈로이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은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노말셀라인이나 링거스 락테이트, 하트만 솔루션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이스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라는 원치 않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수액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얼마나 줄 것이냐? 이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확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고, 솔직히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뭐 정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의 감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퓨전 레이트를 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그래서 뭐 연구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없어서, 그나마 그래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sepsis나 septic shock 환자한테서 레코멘데이션 되는 내용들을 차용을 하죠. 그럼 이제 sepsis나 septic shock 환자한테서 크리스탈로이드를 얼마나 줘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풀모너리 이데마가 발견되지 않는 한 kg당 30cc 정도의 볼륨을 빠르게 투여해라. sepsis나 septic shock 환자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냥 하이포볼레믹 샥에서도 디하이드레이션 환자에서도 사용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연구가 있었는데 플루이드를 아주 많이 주거나 적정량을 주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량을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냐. 기왕이면 5리터, 6리터 주는 거랑 2리터, 3리터 주는 거랑 환자가 결과가 별 차이가 없다면 어떤 쪽을 고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적게 주는 쪽을 고르겠죠. 그게 환자의 몸에도 덜 무리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얘기가 나온 거고, 저게 kg당 30cc의 양으로 정해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플루이드의 양을 정하기가 어렵고 속도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감으로 kg당 30cc 정도의 양을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양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아떨어지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수액요법을 하면서 환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내가 주고 있는 수액의 양이 적절한가, 너무 과도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수액 치료를 하게 돼요.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와 아테리얼 카테타를 이용을 하죠. 그러면 목표가 나와 있어요. CVP가 8에서 12 정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이포볼레믹 샥 같은 경우에는 CVP가 수액 투여하기 전에 8보다 낮겠죠. 그러면 8 이상, 12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CVP가 너무 높아지면 그거는 볼륨이 너무 많아진 거죠. 풀모너리 이데마가 생길 가능성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정도까지 우리가 물을 준다. 그리고 또한 수액요법이 얼마나 퍼퓨전을 좋게 만들고 있느냐, 전반적인 상태로서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보는 거죠. 65 이상 유지되게 하면 되겠다.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는 아무 때나 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인디케이션들이 있어요. 플루이드를 아주 많이 줘야 되는 상황,
이때도 플루이드를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말초 정맥으로 준다는 얘기고 CVP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소프레서는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로 투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죠. 가끔 보면 페리페랄 베인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혈관이 굉장히 안 좋던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말초 정맥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CVP, SCVO2 모니터링 해야 될다 마음을 먹으면 중심 정맥관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한 거죠. 아테리얼 카테터는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블러드 프레셔가 굉장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안정적이질 않아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스피노마노메터, 이게 뭐죠? 이게 BP 커프예요. BP 커프로 혈압을 재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 자꾸 나온다.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너무 수치가 오락내리락 한다든지 잘 재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테리얼 카테터를 삽입하는 게 안정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퍼퓨전이 금세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즉 좀 심각한 샥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바소프레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심각한 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맥관 사입을 통해서 환자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요. 다이나믹 메저가 뭔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클리니컬 옵저베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를 관찰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활력 징후들, 그리고 펄스 옥시메트리, 유린 아웃풋, 퍼퓨전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당 소변의 양은 체중당 0.5cc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0kg면 시간당 30cc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소변량이. 스킨 컬러나 의식 상태,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임상적인 관찰 소견이 되겠죠. 자, 볼륨 리서시테이션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순환이 회복되지 않고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바소프레서 혹은 아이노트로픽스를 쓰는 거예요. 쓰기 전에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소프레서를 쓸 때는 반드시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잖아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려면 그 혈관 안에 볼륨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혈장량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혈관을 수축시켜야지 퍼퓨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CVP나 민 아테리얼 프레셔, 소변량, 임상 관찰들, 그리고 SCVO2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륨 리서시테이션이 충분한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환자의 샥이 해소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바소프레서나 아이노트로픽스를 써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septic 샤인 경우에는 최소 2리터의 수액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이포볼레미아가 있으면 바소프레서는 이펙트가 떨어진다.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은 아주 심각한 풀모너리 이데마가 발생을 하면 멈춰야 되는데, 이 풀모너리 이데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카디오제닉 풀모너리 이데마와 논 카디오제닉 풀모너리 이데마가 있어요. 카디오제닉 풀모너리 이데마라는 것은 하트 페일리어 때문에 생기는 거고, 논 카디오제닉 풀모너리 이데마의 대표적인 원인이 ARDS죠. 렁이 나빠지는 거. 이럴 때는 플루이드 세라피를 멈춰야 된다. 자, 풀모너리 아테리 카테터를 사입을 했어요. 이때는 PCWP, 풀모너리 카필러리 웨지 프레셔라는 걸 측정을 하게 되고, 카디오제닉 샥인 경우에는 18에서 24, 하이퍼볼레믹 샥과 septic 샥인 경우에는 12에서 14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라. 거치하기가 어렵다고는 했는데 중환자실에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런 수치들을 이용해서 좀 더 세심한 모니터링을 해보자. 저게 실제로 써보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바에야 그냥 CVP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사용하고 말지 하는 생각들을 많은 의사들이 해요. 어떤 약을 쓸 거냐는 샥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이포텐전이 없는, 저혈압이 없는 하트페일리어, 하트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도부타민이 아주 좋은 약제가 되죠. 아나필락틱 샥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을 인퓨전을 하죠. 그리고 약의 용량은 계속 타이트레이션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조절을 하냐?
적절한 혈압과 적절한 오감 퍼퓨전. 약을 그냥 한번 띡 달아놓고 그냥 뭐 효과가 나겠지 언젠가는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환자를 관찰하면서 효과가 안 보이면 용량을 올리고 너무 과도하게 용량이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용량을 낮추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 혈압을 가지고 많이 타이트레이션을 하죠. 바소프레서를 달고 혈압이 안 오르면 바소프레서 용량을 올려요. 계속 올리다가 혈압이 계속 너무 올라가면 다시 낮춰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바랐고 엔도오간 퍼퓨전이 적절하게 되고 있느냐, 소변이 잘 나오냐, 의식 상태가 호전이 되느냐, 스킨 상태는 어떠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이 있었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타이트레이션을 해야 되겠다. 어떤 약이든 간에 한계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한계 용량까지 올라갔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약을 추가해야죠. 그 약을 계속 용량을 올리는 게 아니고 한계 용량 이상이 되면 환자한테 해롭기만 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환자한테 위해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두 번째 드럭, 즉 세컨드 드럭을 추가해라. 두 번째 약도 용량을 계속 올리다 보면 또 한계 용량에 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 약물을 투여해야 될 텐데 이 세 번째 바소프레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는 아직 없다고 그래요. 약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자, 어디로 투여를 해야 하느냐? 바소프레서와 아이노트로피신.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로 주는 것이 무조건 좋겠다. 이런 약물들은. 하지만 센트럴 카테타가 잡히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페리페랄 라인도 사용할 수 있다. 타키필락시스라는 게 있어요. 환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 당연히 도주는 점점 고용량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에 대한 반응이 점점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 용량을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타키필락시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약을 쓸 거냐? 이제 골라야죠. 여기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약들을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물들은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도부타민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아시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보죠. 페니레프린. 얘는 보면 알파1 이펙트만 있고 나머지 아드레나적 이펙트는 없어요. 알파1 이펙트만 있다는 건 뭐죠? 혈관 수축만 강력하게 시키고 심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왜? 심장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혈관만 수축시키는 거의 퓨어 바소프레서라고 볼 수 있어요. 바소프레서 이펙트와 아이노트로픽 이펙트가 같이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바소프레서는 노에피네프린이에요. 노에피네프린은 페니레프린만큼의 바소프레서 효과, SVR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베타1 이펙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카디악 아웃풋도 잘 증가시킨단 말이죠. 카디악 펑션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제일 많이 썼죠. 사실은 한 10년 이전에는 바소프레서의 대장은 도파민이었어요. 그 도주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른데 주로 베타 이펙트 그리고 용량이 높아지면 알파 이펙트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도부타민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혈관에는 거의 작동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SVR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죠. 혈관을 약간 확장시켜요. 약간 확장시키면서 베타1 이펙트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그래서 이 정도의 바소프레서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2001년에 이 리버스라는 사람이 시비어 sepsis와 septic shock에서 early goal directed therapy, 보통 약자로 EGDT라고 많이 해요. 워낙 유명한 거라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샥 환자가 오면 산소를 주고 인투베이션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물론 그 정도의 중증도가 있다는 거죠. 센트럴 비너스 옥시메트리 카테타, 그리고 A라인 모니터링, 그러니까 CVP와
A라인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데이션을 하고 인투베이션이 돼 있다면 패럴리시스, 머슬 릴렉선트까지 써서 완전히 재우는, 인공호흡을 위해서 완전히 재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환자는 중환자실 세팅인 거죠. 벤틸레이터 달고 산소 주고 CVP 잡고 A라인 잡고 완전히 재워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목표, 이제 여기 있는 얼리 고울이라는 거는, 고울은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고울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한다, 이 얘기죠. 얼리 골 디렉티브 세라피라는 것은. 그래서 얼리라는 거는 최대한 빨리 달성을 하자는 얘기고, 고울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숫자들이 고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sepsis, 시비어 sepsis, septic shock을 치료를 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벤틸레이터를 달았죠. 재우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크리스탈로이드나 콜로이드를 이용한 플루이드 세라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CVP가 8에서 12까지 달성이 될 때까지 계속 수액 치료를 한다. 미나트리얼 프레셔, CVP를 빵빵하게 채워줬다는 건, 일단 CVP를 어느 정도 채워줬다는, 어느 정도 높였다는 거는 볼륨을 채웠다는 얘기죠. 자, 볼륨을 채웠어요. 볼륨을 채우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뭘 보냐? 미나트리얼 프레셔를 보는 거죠. 자, 미나트리얼 프레셔가 65보다 낮아. 저혈압이야 아직. 볼륨을 충분히 줬는데 혈압이 낮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바소 액티브 에이전트, 바소프레서가 필요한 거죠. 여기 혈압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 바소 다일레이터를 써서 혈압을 낮춰야 돼요. 근데 혈압이 높은 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원래 있긴 하지만 위에 거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미나트리얼 65 이상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 바소프레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바소프레서 사용을 했어. 뭐 퍼스트 라인, 퍼스트 초이스로 해서 한계 용량까지 올리고, 세컨드 초이스로 해서 또 한계 용량까지 올리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미나트리얼 프레셔가 65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 SCVO2를 봐요. 볼륨도 채워줬고 SVR, 혈관 수축도 충분해서 혈압도 올랐는데, 그 다음에 SCVO2가 낮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샥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왜 샥 상태일까요? 자,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산소 전달체인 헤모글로빈이 모자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헤모글로빈이 낮으면, 여기 헤모글로빈 30%라고 되어 있는데 3분의 1 하면 헤모글로빈이 돼요, 대개는. 그래서 30%니까 우리가 헤모글로빈 1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SCVO2가 70 이상이 돼서 샥이 해소가 돼야 될 텐데, 헤모글로빈이 1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SCVO2가 70을 넘지 못한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펌프질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펌프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써보자. SCVO2가 이제 70 이상 됐으면 고울이 달성이 된 거예요. 샥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이제 하면 돼요. 얼리 고울이 달성이 된 거죠. 해도 안 된다, 그럼 다시 돌아가요. 자, 세데이션을 다시 하고 CVP를 확인하고 MAP를 확인하고 SCVO2를 확인하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하고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써보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을 얼리골 디렉티브 세라피라고 하고요. 자, 이건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솔직히 이전까지 샥을 치료해서 생존율을 향상시키거나 어떤 유의미한 아웃컴의 향상을 보였던 약물이나 어떤 물리적인 치료 방법이 전무했었어요, 사실은. 이 얼리골 디렉티브 세라피가 유명한 이유는 이 연구가 샥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 치료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어찌됐던 그런 얼리골 디렉티브 세라피가 2001년에 발표가 됐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샥 환자는 그럼 저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저희 20년 전이죠.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저런 얼리골 디렉티드 세라피가 개발이 됐고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 치료를 했어요. 실제로 샥 환자한테.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귀찮은 면이 많아요. 실제로 샥 환자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려면. 하지만 생존율의 향상을 보이는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샥의 치료에 대한 공부를 쫙 했죠. 그 결과는 결국엔 이 얼리골 디렉티드 세라피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건 대상이 누구다? 여기 있듯이 시비어 sepsis, septic shock 환자한테 쓰는 거예요. 시비어 sepsis와 septic shock 환자한테서 나온 연구 결과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군에서만 적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샥 어느 정도 약간씩 응용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볼륨, 바소액티브 에이전트, 수혈 그리고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로 이어지는 이 치료의 흐름은 사실은 어떤 샥이든 간에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샥의 치료 요약을 해보죠. 할 게 별로 없죠. 하이포볼레미 샥은 볼륨, 트랜스퓨전, 헤모스타시스. 디스트리뷰티브 샥은 볼륨, 바소프레서, 그리고 이제 septic 샥인 경우에 안티바이오틱스, 인펙션, 포커스 제거하는 그런 것들. 카디오제닉 샥은 역시 볼륨 대신 조심해서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 그리고 풀모너리 이데마가 있으면 다이우레틱스 필요하면 레스피레이터리 서포트. 옵스트럭티브 샥은 오늘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옵스트럭티브 샥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사실 옵스트럭티브 샥의 치료는 옵스트럭션을 제거하는 게 거의 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볼륨을 조심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죠.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풀모너리 이데마를 만들 수 있는 특정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주고 원인을 제거하는 게 거의 치료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옵스트럭티브 샥 같은 경우엔. 자, 믹스드 샥. 중간중간 얘기를 했는데 디스트리뷰티브 샥이 있는데 환자가 심부전증이 있다. 카디오제닉 샥이 있는데 MI가 왔는데 환자가 탈수가 돼 있다. 이런 경우들.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섞여 있는 샥인 경우에는 볼륨 스테이터스를 좀 더 세심하게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베이시브한 모니터링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샥 자체의 치료는 솔직히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급한 불만 끄는 거죠. 샥 자체의 치료는. 뭐가 중요하다? 샥을 일으킨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면 우리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샥의 분류부터 그 분류마다 어떤 종류의 질병과 손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고 꼭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여긴 카테고리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뒤지면 돼요. 책을 보면서 이런 샥이니까 이러이러한 병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해요. 자, 샥의 치료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